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실천 현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와 관점에 의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실천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실천에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상, 가치관, 철학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이론 기반 정도나 이론적 관점, 인식 이런 내용을 좀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이제 전공하고 공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듣게 될 사회복지 관련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대한 어떤 지침이 되는 이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PPT 분량이 꽤 많습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 내에 전부 이 내용을 다 풀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기는 한데 시간적인 부분에 좀 모자람이 있으면 아예 일정 부분 하나를 뒤에 오프라인 시간에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함께 나눠볼 내용들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지식 기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관점과 이론과 모델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언급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생태체계적 관점과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자세나 태도, 가치관 여기와 좀 직결되는 강점 관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계 관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아서 강점 관점은 오프라인 시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지식적 토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틀렛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환경에 대한 이중 초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주변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참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환경과 잘 상호작용하면서 적응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치료와 사회 개혁에 동시 개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환경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적응적인 요소, 대처 기반, 행동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야 될 주된 영역이지만 클라이언트 주변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정책 또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까지도 함께 개입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시각과 공통된 기반은요, 인간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특성과 자질,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어쨌든 사회, 환경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어떻게 적응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더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 역시 인간과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지금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환경들은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능적인가 역기능적인가. 기능적인 클라이언트의 생활을 위해서 우선해서 개입해야 될 것이 클라이언트의 태도에 대한 문제, 또 대처 방법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환경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인간과 환경이 잘 교류하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습득해야 하는 지식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 또 그것에 대한 건강한 방법과 역기능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주변에 어떤 환경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체계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형태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교류하고 있고 어떤 개입을 해야 잘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와 교류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방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사회복지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탐색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기능적인 요소를 학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함에 있어서 어떤 인식과 태도가 좋은가,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지식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 체계적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그 상호작용에 대한 양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주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좀 실천 지식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생태 체계적 관점과 강점 관점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개입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지식 기반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런 입장에 의해서 이런 모델들이 또는 이런 개입 전략들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이론이 있죠. 우리가 더 좋은 형태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론의 학습이 필요한데, 이런 학습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기본 이론이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양상, 복지에 대한 전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실천의 기준이 되는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지식들이 있는 거죠. 이 실천의 기본적 틀을 구성을 할 때 이 틀조차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틀을 바라보는 인식, 가장 폭넓은 형태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실천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후 또 배경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이론에 의거해서 접근을 할 때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되는 어떤 모델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강점,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개입을
얘기하는 것이 사회학습 이론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사회의 어떤 상호작용을 학습하면서 개인의 역량과 어떤 능력이 커지는 형태의 이론입니다. 관점에 의해서 이론이 만들어졌고, 이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입하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형태의 어떤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해결 중심 모델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천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되는 보다 체계적인 것이고, 관점은 그런 이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전략할 때에 바라봐야 하는 어떤 인간관, 배경, 지식, 인식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기본 이론은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 인류학 등의 기초 사회과학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기본 이론이 있고요. 실천에 대한 준거 틀은 실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상황, 시각,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천 관점은 실천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을 의미하죠. 마치 어떤 현상을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강점, 관점은 인간에게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 틀, 그리고 그러한 인식 틀을 통해 바라보는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점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클라이언트의 숨겨진 힘, 강점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렌즈, 그 관점이 있다고 하면 클라이언트를 볼 때 다른 문제들보다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이 어떤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관점은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 렌즈, 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사회복지사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법인과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관점에 기반해서 실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천 이론은 행동과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관계와 작용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해설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적 접근법, 행동주의 이론, 정신분석 이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이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인간의 어떤 만족감, 신뢰, 고착, 퇴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과 상황을 설명하고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지침이 되는 것이 이론입니다. 실천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활동을 진행을 해 나가는가에 대한 어떤 전략, 개념, 지침, 이것이 실천 모델이라는 거죠. 과업 중심 모델, 위기 개입 모델, 문제 해결 모델, 이런 것들은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익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하죠. 먼저 이런 것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어떤 기준과 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운용 지침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실천 지혜와 암묵적 지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천 지혜와 암묵적 지식은 이론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번 그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얻어지게 되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반응할 때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 라고 느껴지는 개인적 노하우들이 이제 실천 지혜와 암묵적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실천 현장에서 기납적으로 만들어진 지식의 종류, 경험을 통해서 이론화되어 있는 지식의 종류가 이제 실천 지혜와 암묵적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용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개방성.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론을 배우고 가정을 배우게 되면 그것들을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적용해 보는 어떤 노력과 용기, 개방성 등이 이제 실천 이론, 실천 준거 틀에 더 포함이 되는 좀 부가적이고 기타적인 형태의 지식과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천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 관점들과 여러 가치관 또는 이론들을 앞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고 사회복지사가 키워가야 되는 실천 지식의 범주와 역할이 좀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이론들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좀 유사한 형태의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도 함께 내가 마련을 해서 그것들을 자꾸 실천해 보면서 나의 실천적 경험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는 사회복지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실천 범주와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점점 더 견고해질 때 이제 유능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상황과 어떤 기관의 제안이나 슈퍼바이저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객체로서 자꾸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 가치와 관점에 의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체계 관점 또는 생태체계적 관점 또는 생태체계 이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체계는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관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그 이론들의 체계가 좀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양한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이 수업에서는 생태체계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좀 초점이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태체계 관점이란 생태체계론, 생태적 체계론, 생태적 관점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이 결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기체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성 요소가 되는 체계들이 있고 이게 막 연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간다라는 입장이고요. 생태 이론은 인간의 주변 환경에 여러 요소가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두 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범주 그리고 여러 수준 정도를 살펴보는 이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론펜 브레너가 먼저 생태적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생태 체계적 인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고 저메인과 기터만이 이것을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정을 하면서 인간의 환경을 살펴보는 과정에 그 수준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형태를 보여줌으로 인해 생태체계적 관점이
중요한 실천 모델과 실천 관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 체계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체계는 나라는 사람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원소,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 전체지만 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체계, 이것을 또 체계라고 하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또 합쳐진 형태의 하나의 체계 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체계 이론에서는요, 이 체계가 기능하고 체계와 체계 간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합쳐지면서 성장하고 다른 이제 체계와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유기체가 인간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에서 좀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베르탈림피 같은 경우에는 A가 B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B가 A를 일으킬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클라이언트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환경의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 클라이언트의 문제들과 강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일으켜내는데, A가 B를, B가 A를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로 막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들을 예상하기 전에 여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망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체계 이론은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생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시면, 간, 장, 이런 것들의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유기체가 아닌 커다란 형태의 조직과 사회적인 형태로 바라본 것이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세포가 되고, 세포가 다른 세포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요소나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사람의 몸처럼 개인, 집단, 조직, 사회의 여러 방면 등이 이제 확대된 형태가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여러 형태로 구성을 만들고 융합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과 조직들도 상호작용하면서 성장되어 나가죠. 그렇게 사회체계 이론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인간 개인의 영역에서 전체적인 형태로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파슨스가 사회체계 이론을 발달시켰고요. 핑커스와 미나한이 사체계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클라이언트 개입에 대한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실천을 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제 체계, 변화 매개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클라이언트는 누구이고,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어떤 주체는 누구이고,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실천에 대한 형태도 이렇게 체계를 구분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시포린, 메이어, 콤튼과 갤러웨이 등도 이런 체계 이론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개입 전략과 이론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이론이기보다는 이렇게 상호작용의 원리와 논리를 받아들이는 관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체계론적 관점의 특징은 먼저 전체적인 것에 초점을 두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단위의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과 합쳐지게 되면서 또 다른 전체를 만들게 되고, 이것은 또 더 큰 체계들과 융합을 하게 되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어떤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인 것과 작은 것들의 상호작용에 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체계론적 관점의 이해가 좀 중요하다. 체계는 어떤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성 요소는 각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 그러니까 A와 B가 더해져서 A, B가 되는 것이 아니라 A, B보다 큰 C가 된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체계는 홀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 체계가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보다 작은 체계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체계인 동시에 그보다 큰 체계의 입장에서는 또 부분이 되는 거. 홀론은 전체이지만 그것보다 작은 데 있어서는 크고 그 큰 것보다는 작은 형태인 거죠. 전체지만 구성요소가 되기도 하고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일정 영역에서 단편적으로 하나씩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체, 경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체계의 핵심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마치 작은 세포가 합쳐져서 장이나 어떤 신체 기관이 되고 그 신체 기관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전체 사람이 합쳐져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합쳐져서 지구가 되고 지구가 합쳐져서 우주가 되는 것처럼 작은 단위의 체계지만 그건 나름대로 중요하고 그 체계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어떤 다른 체계도 중요하고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체계의 개념이고 체계가 중요한 만큼 경계도 중요하게 됩니다. 경계는 체계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어떤 테두리, 범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부가 경계가 될 수 있고 세포의 입장에서는 세포막이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직의 룰, 자격 조건, 조직의 특성 등이 이제 경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가톨릭대학교 이제 소속입니다. 가톨릭대학교에 소속이 되기 위한 어떤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력서가 될 수도 있고, 합격 채용 서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체계를 형성하는 요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게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계를 기준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가지고 폐쇄된 경계 또는 개방적 경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방 체계는요. 체계의 경계가 어떤 투과성이 있는 거죠. 경계가 열려 있어서 정보가 잘 상호작용하는 것이 개방 체계가 되겠고요. 경계가 좀 막혀 있어서 폐쇄되어 있는 것이 폐쇄 체계입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정보의 투입과 산출이 좀 적은 거죠. 엔트로피는 분해되고 해체되거나 무너지고 사면하게 되는 체계를 말합니다. 폐쇄 체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막혀있는 체계에서는요, 자꾸 흩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벌어지려고 하는 형태의 특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폐쇄 체계에서는요, 너무 열려있는 체계에서는 응집되고 하나로 뭉쳐지려고 하는 어떤, 네겐트로피 또는 부적 엔트로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조직이 아주 견고하게 닫혀 있어요. 외부에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죠.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고 싶죠. 또는 조직에서 나가고 싶어 하죠.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너무 개방되어 있으면 개방된 사람들 속에서 나와 함께 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싶은 하위 요소, 하위 체계가 또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체계 간의 역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특징과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계 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은 투입,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전환, 들어온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체계 밖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내보내는 것, 그게 산출이 됩니다. 피드백은
이제 체계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계는 늘 어떤 변화가 있으면 원래 있었던 기존의 상태가 되기 위한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항상성이 이제 어떤 정보가 투입되었을 때 내가 뭔가를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체계가 새로운 행위를 산출하거나 또는 기존의 행위를 조정하면서 나에게 더 유리한 형태로 나아가도록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동귀결성은 각 체계가 시작점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이르는 거고요. 다귀결성은 같은 형태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체계지만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체계지만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것이 체계 이론의 특징이다. 다음은 이제 이 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이 합쳐져서 생태 체계적 관점이 만들어졌는데요. 생태학 이론의 특징은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태,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생물학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를 할 때 주변이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서 진화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생태적 관점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사업 실천 초기에 생태학 이론은 20세기 초반 개별사회 사업의 성격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개별사회 사업, 인간의 개별적 특성이나 무지,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을 자꾸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회의 요건, 사회의 분위기, 빈곤의 형태 등에 따라서 인간이 더 빈곤해지고 더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개별사회 사업을 비판하면서 환경에 대한 요소가 더 강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요소를 강조하는 양상의 생태학 이론이 앞에 있는 체계와 합쳐지게 되면서 인간을 구성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요소를 좀 체계적으로, 체계의 입장에서, 체계의 어떤 상호작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좀 융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환경과 만나서 적응적으로 이제 기능할 때,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접근에 따라서 개념들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이렇게 생태학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들과 함께 체계 이론이 합쳐지게 되면서 생태 체계 관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 체계 관점에서는요, 인간의 사회 환경을 수준에 맞춰서 좀 체계적으로 바라본다고 했고,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상호작용과 기능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볼 때 인간의 상황이 존재하고요, 다음에 미시 수준의 환경체계, 중간 수준의 환경체계, 또 거시 수준의 환경체계,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은 개인이 처한 개별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요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있죠. 이게 개인이 처한 개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지금 나의 상태가 개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의 이 개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미시체계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주변 환경, 예를 들면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 그리고 나의 원가족,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내가 직접 접근하고 있는 환경체계가 미시 수준의 환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중간 수준입니다.
중간 수준은 미시 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이제 환경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가족이 이제 나의 주요 미시 체계면 우리 부모의 직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체계가 되는 거죠. 내 학교의 분위기, 또 내가 있는 학교의 선생님의 뭐 양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수준의 체계라고 볼 수 있겠고, 거시 수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입니다. 중간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인 거죠. 부모의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회 제도, 급여, 그리고 정치, 경제, 체제 관련 법, 문화, 이런 것들이 거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체계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수준의 환경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환경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중요한 환경 체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더 넓고 더 광범위한 형태의 체계들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있어서 생태 체계적 관점이 더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체계들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환경 체계들은 서로가 상호 적응하는 좋은 관계, 호혜적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개입과 체계에 대한 개입을 더 강조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분위기를 생태체계 관점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응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개인이 환경에 얼마만큼 적합한 형태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적합이라는 단어도 개념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욕구들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적합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 능력과 경쟁, 전문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경제라고 수용 능력은 특정 생체 체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종의 최대 숫자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 영역 안에서 차지하는 최대의 범위, 최대의 체계 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특정해서 구분하기는 어렵죠. 경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이 제한될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 체계의 직장, 그리고 학교 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역사회 내에 공통된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학교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야 하는데 자원이 한정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체계적인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경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친구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체계들 간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인간의 어떤 환경 요소나 양상에서 설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화는 환경이 자꾸 변화하고 체계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좀 적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건데, 그게 전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생 같은 경우에는 체계들 간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요소를 말하는데, 상리공생 같은 경우에는 이 체계가 서로에게 유익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편리공생은 하나만 유익하고 하나한테는 아무 결과도 미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기생은 한쪽에게는 유익하고 하나한테는 해가 되는 형태의 어떠한 요소를 이렇게 기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제 생물과 유기체 간에도 이런 형태의 상호작용과 기생, 공생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환경이라는 거대한 요소를 놓고 보게 되면 환경 안에서도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생태체계 관점은
개인을 중심으로 여러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체계가 구분되는 것처럼 각 요소가 체계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나도 중요하지만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의 더 큰 형태의 체계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 체계도 중요하고 더 큰 결과물인 체계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의 양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어떤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등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에 대한 방향과 전략과 전반적인 사정을 일으키는데 생태 체계 관점이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해보려고 해도 이 정도까지밖에 할 시간이 안 나오네요. 나머지 강점, 관점은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